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리더십 강의 수업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리더십 강의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책자를 중심으로 제5부 함의들, 그러니까 의미를 담고 있는, 리더십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주제로 이론과 실제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이 책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단계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리더십 강의의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이러한 다양한 리더십의 그러한 형태와 예시들을 다루었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일반 이론으로서의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종합하는 그러한 강의의 마지막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16장의 제목 일반 이론을 향하여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번 시간에는 인간관계로서의 어떤 리더십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동기와 그리고 가치와 목적에 입각한 리더십, 이 리더십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동기, 어떤 이 동기라는 것과 또한 가치라는 것과 또한 목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기와 가치와 목적에 입각한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역사적 인과관계 과정에서 리더십의 중심적 역할을 일별해 보는 것이며, 이러한 정의는 특정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잘못된 우선순위를 식별해내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던가 아니면은 리더십이 올바른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떤 불균형적인 개념들을 발라내는데 이 동기와 가치와 목적에 입각한 리더십에 대한 정의가 유용하게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불균형과 잘못 부여된 우선순위가 바로 인과적 설명에 대한 모색을 어렵게 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정의는 목적이 없는 역사적 사건들과 목적이 있는 인간의 행동, 사람들의 의도적 행동과 비의도적 행동, 그리고 권력 행동과 리더십 행동을 결정적으로 구분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적인 행위하고 이 리더십적인 행위하고 단순한 하나의 권력 행위와는 서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적 인과관계라는 총체적인 내포적 개념으로서 출발하면 인과적 영향에 대한 정의 범위를 좁힐 수 있어 리더십의 역할을 독립시켜 확인해낼 수 있을 것이며, 뒤따르는 각각의 개념은 선행적인 보다 일반화된 개념의 하부 개념으로 기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 역사적 인과관계. 첫 번째, 이 역사적 인과관계라는 것이죠. Historical Causation인데, 이 역사적 인과관계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인간적, 비인간적 요인들의 총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어떠한 인간적인 요인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비인간적인 요인들도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다 총체적으로 이
역사적 인과관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인과적 상호 관련성을 포함하며, 즉 사람들의 결정과 행동 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이라든가 생물학적 진화, 기후, 자연재해, 곤충과 동물의 생활, 전염병, 기근 등이 인간에게 미치는 모든 영향력을 다 포함하여서 이 역사적 인과관계라는 인과관계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 인과관계는 티푸스와 같은 질병의 확산과 이에 대한 인간 반응의 현상 모두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 인간적인 요소와 비인간적인 그런 요소들이 모두를 결부되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결부되어서 의도된 변화와 의도되지 않은 변화의 결합 양상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요인과 비인간적인 요인이 합쳐져서 인간의 어떤 의도했던 어떤 행위와 의도하지 않았던 행위를 이렇게 구분하여 낸다라는 거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회적 인과관계 두 번째 보면은 이 사회적 인과관계라는 것이 있다. 이 사회적 인과관계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Social causation. 이 사회적 인과관계는 결정과 비결정,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역사적 인과관계의 과정과 영향을 포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역사적인 인과관계이란 내용들이 사회적 인과관계 내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 인과관계의 하나의 과정, 그리고 또한 어떤 이 역사적 인과관계로부터 오는 하나의 영향력,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한다는 것인데, 전쟁, 해외 이주, 기술적 발명, 사무실 운영에 관계된 결정들, 그리고 가뭄과 같은 재해가 미칠 영향에 대비하는 계획들이 사회적 인과관계의 예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나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계획을 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들어가는 그러한 행위들을 사회적 인과관계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는 결정 또한 여기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언제나 의도된 효과나 계획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아니며, 결정들은 의도했던 효과들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종종 의도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효과를 수반하기도 하며, 그래서 리더들은 의도적, 비의도적 상호작용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쟁에서 패배하면 혁명에 굴복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연결고리를 절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도적 행동, 예를 들면 전투에 승리하는 것을 취하며, 사회적 인과관계란 인간 행동에 약이 되는 역사의 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하나의 인과관계가 있는데,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 인과관계를 인해서 예를 들면 뭐 전쟁을 하다가 지면은 여기에 뭐 혁명에 굴복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게 인과관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리더가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절단하고 새로운 변화들을 일으켜낸다. 이것이 하나의 리더십적 행위로 분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리더가 이끄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개념이 하나의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력은 권력 자원, 권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도적, 목적적 노력, 즉 권력 행사자의 동기가 권력 수용자의 동기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권력 행사자의 동기로부터 유래하는 노력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인과관계의 과정과 결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 권력자, 권력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동기가 있는 것이죠. 이 동기. 그 동기를 그냥 이 권력의 어떤 수용자, 이 수용자에게 이 동기를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결과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수용자의 동기라는 것은 별로 고려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개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권력은 그 행위를 행삼으로 말미암아 권력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결과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리더십과 여기가 리더십은 이렇게 상위의 리더의 동기와 추종자의 동기가 서로 합쳐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의 결과를 일으켜내는 것이죠. 하지만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자의 동기만이 중심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 행사의 실제 범위는 의도된 결과들이 현실화되는 범위에 의해서 측정되는데 권력은 의도된 사회적 인과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치 권력입니다. 즉 political power에 해당되는데 이 정치 권력은 가치와 권위의 배분, 이 가치와 권위의 배분에 관계되는 권력의 과정과 효과입니다. 기존의 관습이나 전통이나 이해 또는 헌법적인 과정 하에서 권력의 어떤 정당한 행사로 간주되는 권력의 과정과 효과를 의미하는 그러한 것이 정치 권력이다, political power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 권력의 정당성은 통상 공식적 권위나 확립된 정부와 연결되어 있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으며 혁명적 리더들 역시 그 추종자들에 의해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간주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공식적인 정부의 기관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정치 권력이 인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혁명을 일으키는 어떤 혁명의 지도자와 같은 사람은 그의 어떤 리더십적 행위로 인해서 추종자들에게는 하나의 정치 권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당성은 다른 종류의 어떤 정당성인데, 즉 리더들이 대중적 욕망, 욕구와 열망을 인지하고 그것을 만족시킴으로써 이런 것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이 정치 권력에 따른 어떤 하나의 권력, 이게 정당성, 이 권력에 대한 정당성은 뭐냐면은 이 리더들이 하나의 어떤 대중적인 욕구를 인정하고 그것을 만족시킴으로써 여기에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필요들을 채워줄 때 진정한 어떤 그 권력의 정당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정치 현실을 바라보더라도 우리 정치에 있어서 어떤 필요한 사람들의 대중이 요구하는 그러한 욕구들 있잖아요. 우리 소형업자, 자영업자들이 이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롭게 어떤 경제적 생활과 어떤 부를 누리고 살아가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욕구들이 있는데 안전에 대한 욕구라든가 그런 가정에 대한 욕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채워주고 그들의 기대와 욕구와 욕망들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리더십적 행위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권력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이 정치 권력이고 거기에서 그 권력이 정당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당성은 특정 상황, 새로운 혁명 체제가 확립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에서뿐만 아니라 비교적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견 표현이 허용되는 분위기에서도 이러한 정당성이 나타날 수 있다.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다섯 번째로 정치 리더십입니다. 폴리티컬 리더십입니다. 이 정치 리더십은 바로 정치 권력의 과정과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다수의 행위자들은 상황에 따라 정치 권력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열망이나 목표 그리고 기타의 동기들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가능한 한 추종자들의 욕구나 다른 동기들에 호소하고 반응하는데 이들은 상호 간의 입장 개선을 위한 행동을 통하거나 변혁적 리더의 경우에는 고차원의 가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달성하려는 행동을 통하여 추종자들에게 호소하고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정치 리더십에서는 첫 번째는 추종자들의 어떤 기대나 열망들,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한 행위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거래적 리더십의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변혁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고차원적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추구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추종자들의 호응을 얻어내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 리더십이다. 정치 리더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테스트는 리더들이 자신의 권력 기반을 활용하여 추종자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성취하는 실질적이고 의도적인 변화의 범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정치적 리더십은 말하자면 광범위하게 의도된 실질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집단적인 목적성을 지닌 인과관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리더십은 일단 그 범위가 넓고 광범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 리더십을 통하여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실제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이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테스트의 결과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 추종자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성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들은 정치적 리더십의 개념을 유용하게 확장하여 집단적 동기에 의한 정치적 행동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단적이다라는 그 특징이 어떤 집단적 동기를 불러일으킨다. 집단적인 목적을 향해서 간다. 집단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이 정치적 리더십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분석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오랫동안 분석의 개념으로 이용된 행태적 요소와 구조적 요소 간의 이분법을 다루어 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치에 대해서 행태적 요소,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이 사람의 어떤 특정한 행위가 어떤 정치적 상황들이나 어떤 변화들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이 이 행태적인 접근, 아니면 구조적 접근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구조 전체가 하나의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두 가지 관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분석하는데 리더십이 어떤 측정의 도구라든가 분석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분법은 많은 형태를 취하나 그러나 구조주의적 접근은 전형적인 체제적, 제도적, 기능적 집합체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급 노선이라든가 법적 체제, 교육 관료, 정치 조직들, 정당, 이익 집단, 선거제도와 같은 것들, 기타 외부적 요소들을 이 구조주의적 접근에서는
주요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행태주의자들은, 사람의 행위를 중시하는 행태주의자들은 내부적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행위에 반영되는 동기라던가 인지, 이해와 지식과 같은 것들을 들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일부는 또한 투표나 표본조사 및 선거 결과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법은 단순하고도 유용하게 사람에 대한 압력과 사람 내의 차이로 묘사되었다. 그러니까 구조주의적 접근은 사람 바깥에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접근되었다면, 이 행태주의적인 것은 사람 내면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변화나 동기를 불러일으킨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유래된 나와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나, 이게 로버트 프레데가 다른 맥락에서 사용하였던 이러한 나에 대한 두 가지 정의 간에 변증법적인 어떤 상호작용,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행동 변화라든가 어떤 결과치는 내 내면에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도 될 수 있고 내 외부적인 어떤 영향력에서 오는 그러한 결과도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변증법적으로 서로 합쳐가지고 정반합을 통해서 결국 그 어떤 내 자신에게 이런 어떤 결과치에 대한 분석들을 이루는 그런 변증법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것이 적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유래되거나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나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만약 리더를 계급적 지지나 정당의 반대와 같은 모호하고 일시적인 실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리더와 추종자의 동기에 의해 수정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실체에서 리더가 발견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 예를 들면 투표나 동과 같은 이 자원의 산정, 그것이 정확하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그것을 산정하는 것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거나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은 상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계급적인 지지나 정당의 반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리더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와 추종자 간의 어떤 동기, 그리고 리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자원, 내 권한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제약을 받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증법적 상호작용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서 어떤 구조, 조합이라던가 법인, 지역정당, 정치하던 교회는 리더가 선택 가능한 대안 노선을 제약 또는 차단하는 잠재성에 의해 파악되며 리더는 사람들, 잠재적 추종자들을 다루게 된다는 것이죠. 다양하게 구조적으로나 아니면 내면적으로, 행태적으로나 이러한 분석들이 잘 이루어지면서 어떤 리더십에 대한 그러한 것들, 또한 그 리더십을 행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으로 어떤 제약사항들이 있는가라는 것도 함께 바라볼 수 있고, 또한 그 리더가 가진 어떤 권력 자원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 아니면 어떤 다른 다양한 자원들, 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함께 같이 고려되어서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리더십을 분석해 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작아도 각자 자기 자신의 권력 기반과 동기의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행태주의적 변수와 구조적 변수 모두는 다음에 두 종류의 세트로 전환되는데, 첫째 뭐냐면 동기적 기반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의 동기적 기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 이것은 즉 욕망과 욕구, 열망, 기타 여러 체계는 경쟁적 리더들에 의해 동원될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실제적 권력을 이러한 동기 기반들을 통하여서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이런 동기 기반을 통해서 이 실제적 권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그 권력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다른 요소들에 기초하고 있는데 제도라든가 기술,
연립, 헌법, 규칙, 그리고 전통, 투표, 자금, 정보, 지능, 천재성, 기능 이러한 것들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권력을, 실제적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자원, 요소들이 되는 것이죠. 리더들은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이중적이고 상호 연관된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집단적 목표 추구에 있어서 추종자들이 나를 위하여 지금 또는 나에게 반대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그러니까 리더들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리더가 이 추종자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를 위하여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추종자들이 무엇을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라면 나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추종자들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라서 리더들은 잠재적 추종자들과 또한 경쟁 리더들이 권력 기반을 신중하게 분석해야 할 뿐 아니라 집단적 동기, 리더와 추종자 모두에게 동기 체계도 평가하면 된다. 그러니까 과연 나를 추종해 줄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어떻게 추종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지원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또 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나의 앞으로의 리더십 행위에 대해서 반대해 올 것인가 라는 그러한 그들의 가진 권력 기반도 함께 분석해 보고, 그리고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또한 지금 나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 동기 체계가 맞는가라는 것도 평가해 보고,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이 리더십의 행위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고차원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석들이 실제로 우리 정치 현실 가운데서 우리 정치적 리더들,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또 보궐선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좀 분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봤을 땐 사실 아직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다른 사람 상대편 까고 내 정책 이야기하고 부풀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 정치나 이런 부분들, 트럼프의 그 책략가 인사 중 이런 사람들의 어떤 분석이나 행위들을 보면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 추종자는 얼마나 되고, 내 경쟁자의 추종자는 얼마나 되고, 또 잠재적 추종자는 얼마나 되고, 그리고 그 리더십을 행한 것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이 있고, 또한 어떤 날 추종하는 사람들의 어떤 동기와 내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동기가 일치하는가, 내 나름대로 또 가치와 어떤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이 추종자들의 어떤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 줘야 되고, 어떨 때는 나의 가치와 목표를 위해서 추종자들을 끌고 와야 될 때가 있고, 과연 그 중간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따지고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면서 어떤 선거라던가 정치 행위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분석의 틀이라던가 어떤 그런 어떤 광범위한 어떤 그런 기초 없이 그 위에 그냥 정치 행위를 해 나간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작기 뽑아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공중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선거든 국회의원이든 안 그러면 어떤 시장 선거든 아무튼 어떤 선거든 지역의회 선거라도 지역의회 의원 선거라도 이런 분석 기반을 가지고 참모진들과 함께 깊이 논의하고 그것을 어떤 연설이라던가 경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 대중 앞에서 이제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죠. 얼마나 깊이 그것을 생각하고 분석했는가에 따라서 그 연설의 깊이와 사람들에 대한 호소력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분석의 깊이와 넓이가 깊고 넓은 사람은 보다 더 많은 추종자들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많은 추종자들 가운데 보다 많은 표를 얻게 되고 결국은 당선되게 되고,
그 추종자들과 함께 이제는 자신이 깊이 생각했던 그러한 정치적 목표나 방향들을 실현해 나가는 거죠. 또 실현해 나가면 또 그 가운데 문제가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 상대방 당도 있잖아요. 나의 경쟁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또 분석하고 이것들을 내 정책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며 내 추종자들의 욕구나 기대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며 또 나의 가치와 목표들은 어떻게 행해 나가며 그러니까 추종자들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정치 행위들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참 지금은 그냥 돌 던지는 수준의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훈련 받은 적도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어떤 정치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리더십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사람들의 호소력을 얻거나 하는 행위들이 전혀 없는 거죠. 그 결과는 계속 상대방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상대방 계속 까고 뭐 어떤 흠 잡고 계속 까는 겁니다. 서로 까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 하는 말이 정치인들 믿을 게 못 된다. 이제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뢰성 있는 그리고 어떤 대의제의 어떤 대표로서 어떤 권위와 또한 신망과 어떤 그런 명예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런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어떻게 리더십적 행위를 해나갈 것인가 이 대중들 집단적 목표 가운데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기업의 권력은 인과적 관찰자 또는 이념가들에게는 재정적, 기술적, 조직적 자원 때문에 이 기업이 대대적인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기업 리더들 자신의 동기, 가용 자원이 관계된 다른 사람들의 동기, 선택에 관계된 법인 내부 및 외부의 특정 인사들의 권력 기반, 법인의 경제적 능력의 정치적 권력으로서의 전환성, 리더와 추종자들의 권력 기반에 대한 재산정을 요하는 이러한 전환성, 그리고 선호되는 선택 대안들이 행해질 수 있는 정도 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리더들의 행동과 결정을 근거로 측정해야 한다. 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근거로 해서 리더들 어떤 리더십의 행동이나 그 결정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의 리더십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 다양한 관계 가운데서 다양한 어떤 사건과 외부적 이벤트 가운데서 리더십이 어떤 행동을 나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들을 내려가는가는 그 리더십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들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평 및 토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번스 교수님은 리더십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다루면서 역사적 인과관계와 사회적 인과관계 이렇게 양측면을 다루고 또한 권력과 정치 권력, 정치적 리더십의 개념을 근거로 어떠한 행태와 구조주의 양측면을 변증법적으로 다루어서 집단적 목적과 동기 및 리더십의 다양한 요소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정치 현실 속에서 리더십을 행태 및 구조의 변증법적 접근으로 해석해 볼 수는 없는 것인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이 리더십적인 행위를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들과 대외 환경과 여건들과 함께 또한 어떤 추종자들과의 내부적인 동기와 또한 그것에 대한 상호 교류와 같은 것들도 구조적, 행태적으로 다 함께 분석되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반이 되어서 리더십적 행위를 분석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리더십적 행위를 해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어떤 전문적인 어떤 정치 행위, 그것을 하나의 프로페셔널한 정치 행위라고 정의했을 때 이러한 프로페셔널한 정치 행위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필요하다. 우리 정치인들에게는 특히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한 요구들을, 그러한 시대적 요구들을
부응하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향후에 누가 권력을 잡고 누가 리더십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라는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아무쪼록 이러한 분석적이고 또한 다각적이고 또한 체계적인 하나의 정치 행위의 그러한 리더십적 어떤 분석과 또 실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정치 혁신 속에서 잘 나타내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까지 하고 두 번째로서 실제적으로 루스벨트와 광산 노조의 그러한 예들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러한 리더십적 행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이 루스벨트의 예와 광산 노조와의 과연 관계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리더십적 행위, 구조주의적, 행태주의적 그런 접근들과 또한 어떤 리더십과 어떤 추종자들과의 어떤 관계라던가 여러 대외적 다양한 변수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리더십적 행위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 모든 것은 강력한 어떤 노동조합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인데 뉴딜 정책과 연합 광산 노조와의 관계, 즉 루스벨트와 광산 노조 대표 존 아이 루이스 간의 관계는 각각의 동기와 권력 기반을 정치력으로 전환하는 기막힌 관계 및 정도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것이라는 거죠. 여기 쓰는 것이 이 루스벨트 대통령과 이 광산 노조 대표 루이스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뉴딜 정책을 둘러싸고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1933년에 뉴딜 행정부는 노조 운동을 조장하고 부추기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일터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우선적 목적으로서 국가재건법을 제안해서 의회에서 이를 통과시켰는데 루이스는 이 국면에서 루스벨트의 어떤 대중성을 이용하여서 광산 전역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라는 포스터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이스, 이 광산 노조의 이 루이스 입장에서는 루스벨트의 어떤 광범위한 인지도를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노조의 어떤 그러한 범위를 확대시키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루스벨트의 어떤 인지도를 이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루스벨트는 뒤늦게 1935년에 이르러서 와그너법을 지지하게 되었는데 이 법은 특히 산업노조에게 노동의 결사권을 촉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루스벨트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노조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들이. 그들의 지지도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1936년 루이스와 새로 형성된 그의 산업노조위원회는 루스벨트의 재선 시도를 지지하였다는 것이죠. 루이스는 25만 달러의 수표를 가지고 루스벨트의 집무실로 걸어 들어가서 사진사에게 그 기부에 관한 기록을 남기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업노조가 루스벨트를 지지하고 루스벨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라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근거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루스벨트는 거래가 자신의 추종자들 일부의 동기에 미칠 영향력을 감안하여서 정중하게 이제 일단은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아니요, 존. 그냥 보관하십시오. 만약 조금이라도 필요하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루스벨트가 탁월하게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정치 활동하는데 당연히 지지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추종자들이 여러 이해관계를 생각해서 일단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몇 주 동안 진행된 선거운동은 조용하게 루이스의 기금으로부터 거의 50만 달러를 청구하여 인출해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하면서 정치자금을 통해서 그 지지를 이끌어내고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루즈벨트의 재선 집권 기간에 루이스는 노동, 정치 및 외교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과 관계를 단절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맞지 않는다. 산업 노조와 또한 루즈벨트 대통령과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조 리더, 즉 루이스는 대통령이 유약하고 또한 교활하고 신념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서로 관계가 틀어진 거죠. 1940년 루이스는 만약 루스벨트가 3선에 성공한다면 자신이 산업별 노조회의 의장직을 사임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루스벨트의 3선을 지지하지 않는다. 만약에 너희들이 루스벨트를 찍는다면 나는 대표직 사임할 것이다. 루스벨트를 찍지 마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석탄 광산 지역에서 루스벨트와 루이스 간의 정치 권력의 대결이었는데 여기서 루스벨트가 승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의 전쟁 기간 동안 대통령이 광산 노동자들에게 쟁의하지 말고 하고 있다면 작업장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는데 그들은 루이스를 위하여 투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루스벨트와 루이스 간의 이 정치 권력과 또한 리더십과 관련된 추종자들과의 리더십과 추종자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중요한 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종자들의 동기 기반과 권력 기반의 완벽한 이용 과정에서 경쟁 리더들 간의 차이란 이들 추종자들의 지지를 공통의 투쟁 근거로 전환하였는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추종자들의 지지를 어떻게 하면 정치 권력화해서 이것을 정치적 파워를 이끌어내서 경쟁 리더로부터 승리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들, 여러 탄핵의 전국들이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어떤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추종자들의 지지를 이제 이끌어내었는데 이 지지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내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지를 상대편, 그러니까는 상대 당에 대한 어떤 그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어떤 탄핵을 시도하고 있고 줄탄핵을 하고 있고 또한 여러 선거와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부정의 요소들이 있는 부분들을 이제 부각시키면서 이 어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또 상대 당에 대한 어떤 예를 들면 투쟁이라던가 이런 형식으로 이제 이게 합쳤다, 그 힘을 모았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어떤 리더십적 행위라고 평가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하나로 뭉쳐지지가 못하면은 이것이 결코 이제 정치 권력화돼서 투쟁의장으로 나타나지가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탄핵 가운데서 이제 대통령 그 관저에서 계속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나 아니면 이러한 어떤 계엄을 하고 이 탄핵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한 모든 과정 가운데서 지금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어떤 커다란 어떤 정치 권력화, 정치화되어서 하나의 어떤 투쟁의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러한 형태는 상당히 이 대통령 리더십이 자신의 지지자들의 어떤 그러한 힘을 하나로 묶었다. 그런 측면은 굉장히 리더십적인 행위로서 굉장히
어떤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뉴딜 정책이나 광산 노조들의 획일적이 아니었던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광산 노조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똑같은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아니면은 다 같은 입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루즈벨트는 이러한 여러 자신의 지지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잘 묶어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투쟁의 장으로 어떤 뉴딜이라는 하나의 어떤 목표, 이런 목표를 제시하고 어떤 가치, 목표를 제시하고 집단적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향해서 투쟁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지금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우리 현실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라는 하나의 가치를 내걸고 하나의 목표를 내걸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뭉치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권력 자원화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에 대비한 공산주의 사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선거에 대한 부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과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지지 집단들 간의 투쟁, 이 투쟁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지고 있다. 그것도 아주 대규모의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한 하나의 리더십적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이러한 견해의 또 다른 이점은 적어도 예비적이긴 하지만 이 견해가 영향을 미치는 다면적 요소들을 분류해낼 수 있도록 하여 너무 많은 측면에서의 원인들과 너무 많은 종류의 원인들에 의존하여 설명함으로써 결국은 무설명으로 끝나는 것과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인과관계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인과관계. 근데 이 사회적인 그러한 현상에 있어서는 수많은 인과적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과관계를 이 요소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대내적인 것도 있고 대외적인 것도 있고 뭐 국가적인 것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 분석하기에는 이거 분석하다 보면 결국은 결과가 뭐냐면은 무설명,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결국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근데 이것을 바로 리더십의 이론으로 보면은 이것이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 어떤 리더십적 행위가 있고 이 과정 가운데 어떤 추종자와 리더십 간의 그런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구조주의적이거나 아니면 행태주의적인 측면에서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분석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설명 가능하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이런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리더십 이론이. 또한 단일 원인에 대한 탐색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현상은 하나의 원인, 이것에 따라서 이루어졌어. 이렇게 다수 논리인 거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을 피하게 해준다.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지만 그것이 이러한 현상으로 발생하게 된 것에는 중간에 분명히 어떤 리더십적 행위가 있었고 추종자와 리더십 간의 어떤 관계들이 있었고 이런 어떤 인간의 행위, 리더십적 행위를 통하여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체계적인 분석이 리더십의 이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의 인과적 요인들은 공통적이고 비교 가능하며 잠재적으로 측정 가능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척도로 전환될 수 있는데 확인과 측정을 가능케 하는 권력과 동기적 기반들로 요인들이 환원되지 않는다면 실업, 비경제적 이익 집단의 가입, 공공문제에 대한 일반적 이익,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적인 경향, 인종차별적인 태도, 늦은 사회화 경험 등이 인간에게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의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수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서 결국은 어디에 권력이 있었으며 어디에 이 권력이 있었으며
그리고 어디에 어떤 이것을 이루는 동기적 기반이 있었겠는가? 리더십과 추종자 간에 이런 동기적 기반이 어디에 있었으며 거기서 어떻게 권력이 생겨나서 바로 어떤 행동들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그 요인을 분석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상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단일 요인, 예를 들면 노동계급의 소속의식이라든가 또는 수백만 파운드의 소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단순한 어떤 그런 원인이잖아요. 그러한 단일 요인은 리더들의 선택 및 결정에 관계되는 권력과 동기 기반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어떤 권력이나 이것이 동기 기반과 합쳐질 때 어떤 리더십이 그 요인들을 인해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원인으로 분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다리가 권력과 동기 기반이라는 것이죠. 수백만 파운드를 소유한다는 것은 물론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리더십과 관계된 상황에서 여타의 권력 기반 요소들과 부합할 때만 그렇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되진 않는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바로 그렇게 설명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많은 돈이 있었는데, 근데 리더십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해서 그러한 것들을 했고 그 행위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용 또는 해고 권한을 가진다는 것 역시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러한 권한은 고용인의 직업 유지에 대한 갈망, 다른 사람들의 직업 획득에 대한 관심, 고용과 해고권의 적정한 행사에 대한 기업과 공동체 내의 일반적인 태도, 노조의 규칙과 태도, 쟁점들에 대한 지방지 또는 전국지 신문 기자들의 관심, 이러한 문제들을 쟁점화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및 난이도, 그리고 항상 쟁점과 관계된 고용인과 고용주의 동기구조들과 관련될 때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는 해고 권한이 있다, 권력을 가졌다,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요소들, 신문사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본다라든가, 그리고 어떤 이거 관련된 법령은 어떤 거 있다라든가, 그리고 기업과 노조가의 어떤 적정한 태도는 무엇인가, 어느 선이 적정한 선인가. 그래서 이러한 선들에 따라서 고용주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가, 이렇게 접근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많은 상황에서 적나라한 권력이 행사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정해 보면, 권력에 대한 견제할 만한 신문이나 독립성을 지닌 교회와 같은 어떤 센터가 없는 마을에서 어떤 회사가 이 마을을 통제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기업의 과두제적 지배자에게 고용인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회사 기금을 온정주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있고, 공장 경비대와 시민들의 자경단 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흑인 문제에 호소하여 고용인 연대에 영향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칠 때, 이러한 과도적 지배자는 권력 행사자에 불과할 뿐 리더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리더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아무런 그러한 자신에 대한 반대 세력 없이 그냥 거기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란 리더와 추종자 간의 동기구조와 특정한 공통성뿐만 아니라 갈등이나 경쟁 국면에서의 어느 정도 선택 한계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 기업이 한 마을을 점령하면은 거기 어떤 갈등 구조나 아니면 경쟁 국면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리더나 추종자들 간의 어떤 동기구조라든가 특정한 공동성 이런 것들이 발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회사 CEO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리더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비평 및 토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번스 교수님은 루스벨트와 광산 노조의 어떤 예를 들면서 사회적인 여러 요인들이 권력과 동기구조가 어려워질 때 리더십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사회의 변화와 변화를 일으키는 다양한 변수 사이에 연결고리가 생겨남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신실 속에서 사회 요소들을 리더십과 연결시키는 동기구조와 과연 권력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이 동기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보았을 때 지금은 커다란 어떤 하나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어떤 체제, 그러니까 자유롭게 경제생활을 하고 자신의 재산을, 사유재산을 인정받고 이 가운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어떤 동기, 그렇게 하고 싶다는 욕망, 욕구, 이러한 것이 하나의 동기구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또한 권력으로 주어진 어떤 그러한 그 권력을 바로 이러한 동기구조를 이루기 위하여서 잘 사용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 권력을 계속 리더가 유지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집단적인 어떤 욕구, 욕망, 기대, 이러한 것이 지금 어떤 대통령에 대한 지지 기반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동기와 동기구조,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권력을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는 추종자들의 열망,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의 리더십적인 어떤 행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동기와 동기구조 리더십을 통하니까는 좀 더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그러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현안들, 지금의 우리의 쟁점들에 대해서 좀 더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좀 더 나아가서 이제는 리더십과 하나의 팔로우십에 관한 내용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사회적 인과관계에서 리더십의 작용을 단순히 경제적 아니면 이념적 또는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죠, 과거에는 하나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든가 공산주의 체제라든가 자본주의 체제라든가 사회주의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했죠. 하지만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념적이고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동기적이고, 리더십의 작용을 하나의 어떤 동기적이고, 어떤 동기인가, 그리고 의지적인 것으로 인식하자는 것이죠. 그것이 리더십을 자극 반응의 조합이나 단계의 단선적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본다는 것은 리더십을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어떤 조합이나 단계의 단선적 과정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연속적이고 횡단적인 요소들의 연결망으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회적 인과관계 안에서의 리더십의 작용은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리더십과 팔로우십, 이 팔로우십의 요소들의 풍부히 요동치는 흐름이다. 이 둘과의 관계의 풍부히 요동치는 흐름, 하나의 파동이라도 볼 수 있겠죠. 파동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리더와 추종자들이 어떻게 지금 요동치고 있는가, 그 관계가 어떤 동기구조 가운데서 어떠한 행위, 어떤 동기적인 것, 어떤 의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요동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과
또한 그걸 추종한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요동치고 있는가. 대통령이 페이스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그것에 대해서 이 많은 대중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이 막 요동친다는 것이죠, 지금. 바로 이러한 것이 실제적으로 생생한 어떤 리더십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양자역학에 보면은 촉근 이론이 있는 거였어요. 최근에 가장 이제 최신의 그러한 이론인데, 이 촉근이라는 것이 결국은 만물의 17가지 입자, 이 표준 모형에 따른 17가지 입자로 입자가 원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식스 입자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입자들. 그러니까 이 17가지 입자가 결국 원자를 만들어내고 원자가 분자를 만들어내는데, 이 입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그 원인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의 끈과 같아. 에너지의 흐름이다. 이렇게 에너지 하나의 끈과 같다는 거죠. 미세한 끈과 같다. 이 끈의 길이가 뭐 10의 마이너스 몇씩 되는데, 이게 이런 하나의 에너지의 끈, 이것이 결국은 모든 입자들을 만들어내었다. 이게 양자역학의 이제 촉근 이론. 그리고 나아가서 12차 차원 마기 이론에서 다중 우주론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의 파동이다라는 것이죠. 파동. 이 빛도 입자와 파동이 있다라고 이제 입자 파동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정말 이 리더십과 팔로워십과의 관계도 하나의 그냥 고정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이론이나 체계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이념, 자유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사실 이런 이념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요동치고 있는 하나의 어떤 파동과 같은, 끈과 같은 이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과정이 바로 이 리더십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 리더십의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인과관계를 설명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동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생생한 소재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며 인과적인 것의 상당 부분이 추론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명백히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행동을 개시하기 전에, 그리고 추종자들이 리더십의 행동에 앞서 반응할 때, 명백히 추종자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측되는 동기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들은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추종자들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행동해 나가고 그것을 결정해 나가고 그것에 따라서 추종자들은 그렇게 반응해 나가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고 리더십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사회 변화를 이루고 사회적 인과관계가 되고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이 하나의 생동감 넘치는 하나의 리더십적 행위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무한하게 변화하는 동기와 권력 기반의 실체적인 상호작용과 갈등은 비록 동기, 가치, 목적들로 이루어지는 위계적이고 단계적인 구조가 특정한 질서와 방향을 알려주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복잡한 관계들을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이러한 리더십적 관계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소들이 바로 동기라던가 가치라던가 목적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과 어떤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러한 리더십적 행위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동기와 가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와 한미의 어떤 그러한 관계들을 수호, 대한민국의 어떤 이 시장경제의 유지, 이러한 것들이고, 이러한 것들의 유지를 통한 어떤 국민의 안정과 나라의 발전,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한 권력 관계지만, 리더십 과정이지만, 이 가운데 이것이 너무나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복잡한 관계들을 계속적으로 파생시키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분석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출발 지점에서부터 리더십 팔로우십의 과정을 관찰해 볼 수 있는 백지 장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클린 시트 장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 백지 장치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제안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출발 지점이란 뭐냐면은 모세나 스미스,
같은 리더들이 자신의 집단을 약속된 땅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였거나 어떤 정치인이 새로운 대중적 운동을 전개하였거나 마틴 루터킹 같은 사람분들, 어떤 관료가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에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 출발점이 무엇인가? 어디서 리더십이 이것을 출발하였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백지는 물론 가설적인 것인데 그 이유는 리더들은 자신들의 사회와 가정 경험과 이전 환경에서 습득한 동기와 가치 체계들을 가지고 있으며 리더십 구조의 대략적 윤곽은 집단적 대이동 이전이나 그 진행 과정에서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이나 새로운 안식처는 적어도 보다 고립된 상황을 제공해주며 즉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추적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지였던 장치를 통해서 클린시트 장치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통제된 변수 가운데서 리더십 행위를 분석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이 제시해주는 측면은 집단적 대이동을 통해서 리더들에게 집단에게 고양된 동기, 목적 그리고 사명 정신을 주입시키는 것과 같은 새로운 리더십의 창조이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을 때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에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러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새로운 동기와 목적들이 그들에게 생겨나는데 바로 그러한 동기와 목적들을 심어주는 것이 모세의 리더십에서도 중요한 그런 활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종자들은 자기 자신의 함양된 의식에 따라 행동하고,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그 마음 가운데 함양된 의식, 그러니까 과거에 노예 상태에 있었을 때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짓는 그 정신에서 이제는 새로운 땅, 독립된 그러한 곳, 적과 꾸리는 그 땅으로 나아간다는 그러한 하나의 새로운 가치와 그러한 의미,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행동하고 타인들에게 내지하는 동기들을 일깨우는 하나의 개종자가 된다. 너도 가야 돼. 나도 가야 돼. 우리가 다 함께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개종자들이 되어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는 그러한 바로 리더십의 창조이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들의 생각이 무엇이든지 간에 리더들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원하는 생생한 목표들을 제시하지 않는 한 자신의 사람들을 고무시킬 수 없는데, 물론 리더가 이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정도가 높아질수록 그가 설득적이 되어야 할 필요는 줄어든다. 일단 리더는 무엇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생생한 목표, 나는 이것을 원해라는 것을 팔로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떤 쪽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것이 맞다고 이 팔로워들이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제시해 주는 것은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리더가 이 추종자들이 마음 가운데 공통적으로 가는 집단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인지가 빠르면은 그것을 그냥 제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추종자들은 제시만 하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집단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따라서 리더십적 행위에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리더가 그 집단에 대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라고 막 설명하면서 저기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막 그러면서 설명하고 막 왜 그러냐면은 저기에는 뭐 포도밭이 굉장히 크게 열리고 뭐 그렇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추종자들이 만약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기만 한다면은 그냥 가자 하면은 따라가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이 추종자들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은 이걸 설명하는데 굉장히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죠. 이 가나안 광야 생활이 어려우니까는 다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돌아가서 거기에 그렇게 힘든 노동을 하더라도 먹을 거 그냥 평안하게 먹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집단적인 동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모세가 강력하게 그들에게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걸 이끌어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 광야에 나온 사람들 다 죽고 이제 그 2세대가 다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그 이집트 땅에서 나온 2명만 거기 들어가는 거 가나안 땅에 이제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의 리더십적 과정으로 봤을 때
사람들의 동기와 욕구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리더십의 행위를 해나가는 데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적과 가치와 이게 배치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강력하게 설득을 또 해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리더의 역할이 복종을 강요한 것으로 얘기되는 것은 어붕설설이다. 뭐냐면은 리더십이 설득을 하지 않고 이제 그냥 강요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따라와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그것은 리더십의 행위가 아니라 권력 행위라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는 내 밑에 있고 이 이집트 피라미드하고 스핑크스를 지어야 돼. 이거는 명령이잖아요. 이 설득이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면은 맞거나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리더십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나가게 했던 것은 하나의 리더십적 행위라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 바로 권력 행위와 리더십 행위가 거기서 좀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리더의 역할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사회적 정치적 체제의 근원이지 저당물이 아니라는 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을 강화하고 고양시키는 것이다 라고 맥클랜드가 말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고양시켜서 그 의식과 생각을 바꿈으로 스스로의 스스로의 권리를 인정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해서 목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리더인 것이지 그 사람을 노예처럼 끌어당기는 것은 리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또한 그 사람들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개종은 함의를 가정하지 않을 것인데 오히려 갈등 상황에서 목표의 설정이 더 확실해지고 견고해질 것이며 이 갈등은 처음에는 대이동한 집단과 적대적 세력, 이전 상황과 새로운 상황 모두 간에 나타날 수 있으며 후에는 대이동한 집단 내부에도 발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보자마자 이 이스라엘 집단은 굉장히 하나로 뭉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떤 비전, 그 리더십이 그냥 먹히는 거죠. 왜냐하면 갈등 상황이기 때문에. 이처럼 갈등 상황은 하나의 리더십을 강력하게 세우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이러한 어떤 탄핵과 헌재 심판을 앞둔 갈등 상황, 이 긴장 상황은 어떤 대통령의 리더십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이,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제는 내가 따라야 될 것과 내가 반대해야 될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 상황에서 더 이렇게 리더십이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종결되었다 그러면은 평범한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린다. 그 이후에 그 땅을 점령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적들이 없잖아요. 그럼 내부에서 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그 지파들 간에 싸우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당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음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내부적인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운동이나 조직이 확장되고 안정되면 그 구조는 제도적이고 관료적 형태를 띠게 되고 직업주의, 전문성 인정, 조직적 위치, 재정적 개선 문제와 결부된 새로운 동기와 행위들을 파생시키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정된 상황 가운데서 관료화되고 구조화되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새로운 동기와 행위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의 목적이 흐려질 수도 있지만 운동이나 조직이 리더들과 추종자들 그리고 광범위한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이 운동이나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리더십이 설정하는 목적의 주입과 호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바가 크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어떤 평이한 상황 가운데서도 리더십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집단이 정말 잘 운영되고 또 리더십을 잘 따르고 그러한 집단이 될 수가 있고, 어떠한 목표를 그래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러한 집단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 간의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집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리더십은 계속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함께 나아가도록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리더십은 규율, 호전성, 그리고 목적을 유지하고 에너지 분산을 막기 위하여 심리적이고 제도적 자원들을 활용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사람들에게 북돋우고 제도적으로도 그런 것을 권장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이나 조직은 대이동의 경우에서처럼 가능한 한 이전의 환경으로부터 분리되고 위계적 관계가 확립되며 의사소통이 중앙집권화되고 규율이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집단적인 모습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가를 이루어서 이제 이게 어떤 다윗 왕국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이고 지리적 자율성, 독특한 제복이나 기타 상징을 통하여서 확립된 독자적 정체성, 내적 보상과 규율 체계를 지닌 군사력은 부분적으로는 고립을 통하여 목적, 조직, 작전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군대라는 그런 조직 자체가 바로 독특하게 이 리더십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의도해서 이 군대가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리더십 구조는 최대한의 인과적 영향을 목적으로 고안된 것인데 만약 목적에 대한 조화가 리더십 팔로우십 관계의 긍정적인 방향을 제공해 준다면은 즉 하나의 어떤 목적,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란 목적, 이란 것이 리더십과 팔로우십, 대통령과 추종자들의 하나의 어떤 관계들을 실질적으로 더 좋게 긍정적 방향으로 제공해 주면은 리더와 추종자 간의 권력 기반은 실제적 변화를 초래하기에 충분하고 강력한 사회적 에너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 간의 자유민주적인 가치를 놓고 목적을 놓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리더십 팔로우십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가면은 그 가운데 강력한 사회적 에너지가 나타나서 그 에너지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들 간의 경쟁 및 추종자들의 동원에 있어서 각 파당들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기반을 활용하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권력 자원의 성격이 매우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권력 자원에는 경제적, 이념적, 군사적, 정치적, 개인의 대중적 인기, 유권자의 접근, 의사소통의 통제인 것, 기술, 전통, 규칙, 유대연결망, 정책 결정 중심부의 접근, 언론 매체를 통한 광범위한 공중의 호소 능력, 특정 사람들의 대중적 명성에 대한 갈망과 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 이것들이 다 권력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 자원들을 이용해서 이제 경쟁하는 리더들 간에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권력을 얻어나가는 것이죠. 자신의 정책을 그 가운데 펴나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 그것을 위해서 리더십과 팔로우십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죠. 또 그 가운데 실제적인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 리더십과 팔로우십 간에 이루어지는 이 파동, 아까 파동이 얘기했죠. 즉 여기에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이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리더십과 팔로우십 간에 교류가 잘 이루어질 때 어떠한 가치, 목적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의 에너지, 힘이 이루어지고 이 힘이 결국 변화의 근본이 된다. 그렇게 보았을 때 리더 한 명만 있어가지고는 이 에너지를 방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리더십과 팔로우십, 이 서로가의 관계, 이것을 통해서 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지금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에 관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과의 관계 가운데서 서로 간의 그 에너지, 그 사이의 관계가 에너지를 이루고 있고 이 에너지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에너지가 이 사회를 변화시킨 하나의 어떤 변화의 그러한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리더 지망생은 눈앞의 목적에 관계된 권력 자원의 배분을 잘 파악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한 자원을 특정 목적에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권력 담지자의 다양한 능력과 의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리더가 이 권력 담지자가 권력 자원들을 잘 이용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그러한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의 지망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도와 권력은 혼합되어 있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동기는 중심적이거나 아니면 중심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리더 입장에서 동원하고자 하는 추종자들의 권력 기반은 추종자들에 의해 리더에게 적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 기반을 가지고 추종자들이 리더에 대해서 태도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적대적으로 이거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추종자들이 한 리더를 이제 추종하다가 자신의 어떤 목적이나 욕구 이런 것들과의 괴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땐 이 권력 기반들은 도리어 이제 반대로 리더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시간적 차원도 있는데 리더들과 추종자들은 미래 시점에 대한 다른 전투를 감행할 목적으로 권력 자원들을 축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리더와 추종자 간에 그런 좋은 관계가 있으면 그것을 잘 모아놓고 그것을 잘 유지하다가 어떤 시점에 대해서 그것을 탁 나타내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적절한 시점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좋은 관계들을 계속 잘 유지해나가는 것. 그게 리더의 그런 역할인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잘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다가 때가 되고 시점이 되었을 때 그 관계망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한 정치 체제나 심지어 특정 규모를 지닌 어떤 정치 조직의 권력 기반들을 열거하는 것은 첫째, 자원의 형태와 소재가 다양하며 둘째, 이러한 자원들은 추상적 또는 평판에 의한 중요성보다는 다른 특정 행위자들의 동기 및 권력 기반과 관련된 인과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체제 아니면 어떤 권력 기반 이것이 있어 이렇게 이제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워낙 자연의 형태와 소재가 다양하고 또한 이러한 자원들은 어떤 특정 행위자들의 동기와 권력 기반과 관련된 인과적 영향력이란 것들이 그 가운데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이것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권력 자원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의 인과적 영향력 어떻게 리더십이 어떤 권력 기반으로 리더십 행위를 행하는가 그런 인과적인 영향력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그걸 나열하기는 힘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급진적이고 다원주의적인 권력 배분을 가정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권력 기반과 동기의 위계 구조들이 다양하며 비교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중된 권력이 하나의 신화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하나의 집중된 권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이 가정되기보다는 분석돼야 한다는 것. 즉 하나의 어떤 큰 권력이 있다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그것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력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권력도라는 것도 분석돼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지지를 받는 권력인가, 얼마나 에너지를 발산하는 권력인가, 어떠한 결과를 일으키는 권력인가라는 것을 분석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전에 가설된 맥락이 아닌 특정의 동기적 맥락에서 입각하여 고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추종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동기 경향들이 아주 약한 반면
권력 담지자들의 동기는 아주 강력하게 일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권력 자원들은 목표 달성에 적합하게 갖추어진 반면에 추종자들은 여론, 탈출, 저항, 사법적 개입, 혁명 집단으로부터의 지위, 권리, 헌법적 보장의 호소와 같은 통로들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느냐 존재하느냐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권력 엘리트의 존재를 규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권력 엘리트, 이 권력 엘리트 하는 것이더라고요. 얼마나 이 권력에 대해서 정말 잘 사용하느냐 하는 어떤 권력의 엘리트, 아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이러한 것들을 파워를, 권력을 잘 사용해서 어떤 결과를 산출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은 강제적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정의 내린 리더십의 범주를 벗어나는데 역설적으로 실질적 변화를 기준으로 측정해 볼 때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원인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적나라한 권력의 행사가 리더십의 행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운동 및 조직 수준에서 추종자들 및 다른 리더들의 동기에 교감하는 리더들이 공동 노력에 의식적으로 개입된 모든 사람들의 뭉쳐진 사회적 에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리더가 적나라한 권력을 가지고 팔로우와 교감하면서 그 가운데 리더십적 행위가 이루어지면은 강력한 사회적 에너지가 나타나서 그것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그런 권력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동원하지만 적나라한 권력은 강제하며 리더들은 권력 담지자와는 달리 추종자들의 동기 기반에 부합되도록 사전에 자신들의 목적들을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조건 행위에도 여전히 리더십, 개혁, 그리고 행동에 광범위한 공간을 열어놓으며 더욱이 목적의 화합과 동기의 일치는 인과적 영향력을 전폭적으로 조장하는데 경쟁과 투쟁에 의해 집약되고 시간에 의해 조장된 공통 목적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적나라한 권력이라던가 아니면 권력 엘리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력 간의 균형이 깨지고 이제 권력자들이 보다 많은 어떤 권력 자원들을 가지고 행위한 반면 추종자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권력자는 전혀 없는 이런 비정상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균형이 깨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한 리더는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도리어 리더십은 하나의 리더와 추종자들 사이에 하나의 균형이 이루어진, 그리고 그 다음 또한 이 리더가 추종자들의 어떤 동기를 알고 파악하고 그것에 자신의 동기나 목적을 맞춰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 진정한 어떤 리더와 팔로워십 간의 관계이고, 그러면서 서로의 목적이 화합되고 동기가 일치될 때 그때는 인과적 영향력이 전폭적으로 조장되면서 또한 그것이 경쟁과 투쟁에 의해서 집약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 가운데 정말 과연 어떤 대통령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이젠 대통령이 힘을 잃고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 때, 하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어떤 그러한 권위, 어떤 위치와 또한 대중들의 어떤 그러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어떤 강력한 어떤 행위들, 어떻게 보면 세력들, 권력들 이런 것이 균형을 이루면서 이 가운데 하나의 연결이 이루어지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면서 또한 그 가운데 투쟁과 또한 경쟁,
이런 상황들 가운데 정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에너지를 이제는 변화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시간에 이것이 집약되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하나의 공통 목적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공통 목적인 하나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은 바로 리더십과 추종자들 간의 하나의 긍정적인 방향으로서의 리더십 행위를 통한 어떤 강력한 에너지의 발산, 그것이 파동과 같이 나타나서 그것이 이제 에너지로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것이 다양한 또한 매체라든가 다양한 어떤 사람들과 관계,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흘러들어가고 그런 영역이 퍼지는 것이죠. 양자역학에 보면 이제 이게 양자 얽힘이라고 해요. 양자 얽힘. 양자 얽힘은 그러니까 이 양자의 세계에서는 한쪽에서 이렇게 바뀌면 상대편에서 순식간에 바뀐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러니까는 어떤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 우주가 하나의 어떤 장으로서 정보의 장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바뀌면 그냥 자동으로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 파동이라는 것으로 정보의 장으로서 다 연결되어 있다, 우주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대한민국 역시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이렇게 강력한 에너지를 나타내면은 그 에너지는 다양하게, 당연스럽게 다른 쪽에 다양히 영향을 주고 이렇게 변화되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어떤 고정되었던 그러한 박혀 있었던 것들이 이런 파동으로 인해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장애물들이 제거되면서 이렇게 이 에너지로서 이렇게 변화되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장막들이 깨어져 나가는 이렇게 변화되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또한 중요한 개념 하나의 양자 도약. 그것은 이 양자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 전자가 도약한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도약, 뛴다라는 것이죠. 퀀텀 점프. 그것이 이제 우리 많이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퀀텀 점프 한다는 이런 것처럼 이러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는 정말 성숙한 하나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점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성숙이고, 이런 정치적 성숙이 일어나면은 그만큼 우리가 더욱더 발전하면서 정치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경제적 발전에 따라서 성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 발전은 어느 수준까지는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는 막 노력하고 막 집약적으로 하고 막 투입하고 그러면은 이룰 수는 있지만 그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바로 이 한계 가운데 우리는 하나의 퀀텀 점프, 하나의 정치적 도약을 할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에너지가 지금 대통령과 또한 국민들 간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리더십 간의 관계이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강력한 에너지가 지금 이런 하나의 양자 얽힘과 같이 이 모든 연결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이런 고착되었던 것들을 다 이제는 이것이 이제 흔들리는 게 파동이 치니까 이제 이것들이 이게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 에너지가 더욱더 강력해지고 어느 시점에 이게 확산되어져 가면 양자 도약, 이 하나의 보다 더 성숙한 정치로 점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은 위기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대한민국 하나로 점프할 수 있는 기회다. 위기이지만 기회의 시대다. 라는 것이 계속 번스 교수님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주장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비평 및 도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스 교수님은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추종자들의 욕구가 잘 충족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경우 덜 설득적이 되면서 더욱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음을 잘 밝히고 있다. 권력 자원들을 잘 이용하기 위한 리더십
리더 지원자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리더 지원자가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 지원자가 지금 많이 생겨났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이 리더 지원자들이 정말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정말 어떤 이러한 것들 리더십과 팔로우십 간이라는 관계를 잘 형성하면서 어떤 그 가운데 권력 자원들을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어떤 그 리더십적 행위를 이루어가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권력과 어떤 동기 체계를 통하여서 리더십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이젠 부음으로서 하나의 이루어진 이러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많은 지금 이제 리더 지원자들이 막 유튜브로나 뭐나 막 생기잖아요. 이렇게 막 생겨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런 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어떤 형태의 어떤 그러한 어떤 리더십의 어떤 체계라든가 어떤 그러한 모습, 구조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렇다면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권력 자원들을 보다도 잘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트레이닝 시켜야 되잖아요. 이러한 리더 지원자들을 어떻게 권력 자원들을 잘 이용하는 리더들로 키워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관건인데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붐으로 리더십들을 공부하고 정치를 함께 나누고 토론하면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또 해외 선진 정치들을 보면서 미국이나 영국이라는 예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어떤 그러한 그러한 것들이 붐업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리더십 학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잘 이루어져서 정말 퀀텀 점프하는 하나의 말 그대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하나의 정치 체제로서 도약하는 어떤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좀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오랜 시간 동안 또 이렇게 리더십 강의 함께 오셨는데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러한 어떤 우리들의 어떤 내공을 키우고 또한 우리 어떤 그러한 지식도 키우고 그 가운데 이제는 정말 또 새로운 그런 리더십들이 키워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대한민국의 또한 다음의 어떤 리더십들이 형성되어져 나가는 그런 계기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장시간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계속 이제 거의 이제 리더십 강의 마무리 단계거든요. 끝까지 잘 함께 시청해 주시고 공부를 리더십 강의 책을 또 잘 마치고 또 새로운 책으로 이제 또 공부를 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